자, 365쪽에 프로젝트 방향식. 역시 이것도 이제 리츠하고 똑같이 뭐 그냥 대동소이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츠에서도 한 문제, 프로젝트 방향식도 거의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번역하면은 개발 계획 융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아주 독특한 금융 기법인데 지금 대구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규모가 큰 거죠. 대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을 하나 확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요 달서구에서 수성구를 연결하는 터널 있죠. 앞산 터널 이제 그 터널 길이가 십몇 킬로 되죠.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규모가 큰 사회 간접 자본을 확정할 때 그러니까 뭐 터널이라든가 아주 규모가 큰 터널이나 또 저기 부산하고 거제도 연결하는 거가대교 있잖아, 그죠? 거가대교라든가 뭐 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가 아주 규모가 큰 대형 사회 간접 자본을 확정할 때 자금을 공급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규모가 아주 크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고요. 자금 조달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원금 회수 기간도 몇십 년 정도가 소요되는 대형 사회간접을 확정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데 뭐 대구시가 이제 앞산 터널을 하나 확정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요 달수구하고 그 수성구를 연결하는 앞산 터널 하나 만들 때요. 자금이 무려 한 5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나 확정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데 요 대구시가 이제 사회간접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되는 셈이죠. 근데 이 사업주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가서 지금 자금을 융통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차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가 이제 출자해서 설립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기관에 와서 자금을 융통하는데요. 역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야. 근데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죠.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부동산 금융은 담보 대출입니다. 담보 없이는 부동산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5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리려면 부동산을 한 10조 가까이 담보를 제공해야 5조 빌려주겠죠. 대구시에서 그 정도 능력이 있겠나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가 대구죠. 그죠? 뒤에서 세 번째 꼴찌였어. 원래 꼴찌였다가 지금은 인천이 꼴찌가 돼가지고 그죠? 꼴찌는 면했어요. 인천이 꼴찌로 등극을 했고 꼴찌는 면했는데 1등하고 꼴찌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등은 재작년 기준으로 내가 작년 것도 모르겠고 작년 것은 뭐 통계를 아직 못 봐서 모르겠고요. 재작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2년 전, 3년 전에도 1등이 울산시였거든요. 울산시 같으면 1인당 시민 평균 소득이 3,600만 원입니다. 연소득이요. 대구시 꼴찌거든요. 1,800만 원이에요. 딱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부채도 그립니다. 대구는 빚밖에 없고 진짜 그죠? 옛날에 조혜영 시장 있을 때부터 좀 빚이 좀 많이 져가지고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 10조 원 정도 담보 제공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겠죠. 이 자금 조달 공모가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는 절대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데요. 뭐가 담보가 되냐면 요 지금 사회간접을 확정했을 때 여기서 유로 통행료가 징수가 돼야 돼. 우리 그 앞산터널 지나다닐 때 뭐 천몇백 원씩 통행료 내죠. 이게 이제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이죠. 요게 이제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화되는 사회간접 자본이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 유로화되지 않고서는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빌리면서 야 우리 통행 수입 들어오는데 이거 전부 다 줄게. 이게 담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독특한 금융기법. 이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이 사업주인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그죠?
10조 원 정도만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5조 원을 빌리잖아요. 그럼 대구시가 채무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면서 이제 이 원래 사업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 관계가 성립할 텐데 지금 금융기관이 사업주를 보고 대구시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구시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통행 수입 이걸 보고 돈을 빌려주니까 원래 사업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면은 원래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잖아, 그지? 그러면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겠지. 그럼 사업자한테 가가지고 야, 니 5조 원이나 빌려갔는데 왜 돈 안 갚아? 돈 내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상한을 청구하겠죠. 상한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주하고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찾아가서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상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차입자가 돈 빌려가서 돈 안 갚는다. 그러면 뭐래? 돈 갚아라 임마. 왜 5조 원이나 빌려서 돈 안 갚나?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 갚지. 돈이 없으니까 안 갚지. 그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배째라 이러면 배째라 안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를 확 째야 됩니다. 배째라 가면 째어야죠. 째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배를 째는 순간 어떻게? 작은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작은 집에 가니까 합리적으로 배를 째야 되죠. 그 방법이 뭐야?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를 구하는 거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죠? 소송을 제기해서 돈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죠? 채무자는 내까지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주면 그 판결문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가지고 뭐, 그지? 채무를 변제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원래 상한을 청구할 때는 소를 구해서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데 소를 구하려면 소를 구할 당사자가 있어야 돼. 채무자가.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하고 채무관계가 성립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비소구 금융.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다. 원래 부동산 금융은 소구 금융이란 말이야.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소를 구해서 상한을 청구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고 만약에 채무자가 이 사업주가 이 통행 수익을 받아놓고 그죠? 통행 수익을 거뒀는데 그걸 안 갖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소를 구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해당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 요 통행 수입이다. 요거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를 구해서 상한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 거의 뭐 같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독특하죠.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상한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빚 갚느니 이런 거 전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주의 재무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사업자한테 가서는 돈 달라 할 수가 없으니까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구조를 가지는 아주 똑똑한 금융구조. 이 첫 번째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제 대구시가 그죠? 금융위원회에서 5조 원을 빌리죠. 그럼 빌린 돈만큼 우리가 빚을 지는 거니까 그죠? 그 사업주의 대차대표에 부채로 5조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야 되겠지. 5조만큼 빌려왔으니까 부채 규모가 5조 늘어야 되지. 근데 문제가 뭐야? 사업주하고 채무관계가 성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린 돈이 일단 5조를 금융에 이렇게 주면은 그 돈이 그죠? 대차대조법상으로는 부채로 기록이 돼야 원래 정상적인데 채무관계가 성립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업주의 대차대표에 이 빌리는 돈이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부채가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자산으로.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원래 자, 요 대구시의 자산이 그죠? 한 20조 정도가 되고 부채가 17조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 봐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근데 원래 자산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산 규모를 초기에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실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구시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3조 정도가 남은 거죠. 자산 한도까지 돈을 빌린다면, 그죠? 채무를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3조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빌린 돈이 딱 들어오면, 그죠? 대차대조법상으로는 원래 부채로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채무관계가 성립 안 했으니까 이 돈이
자산으로 기록되는 거야. 장부상으로. 어이? 돈은 들어왔는데 기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채무관계가 성립 안 됐으니까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의 대체적에 자산으로 기록이 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자산 규모가 25조로 늘어난 거죠. 부채는 17조 그대로 있는데, 그지? 원래는 부채가 늘어나서 부실 지자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장부상으로는 자산 규모가 커진 거야. 그럼 이제 자산 규모가 5조 정도 증가한 만큼 은행에 가서 5조만큼 빚을 더 낼 수 있죠. 옛날에 3조 빌리는 걸 이제는 8조까지 빌릴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뭐냐? 사업주 입장에서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말이야. 3조 빌릴 걸 8조까지 빌릴 수 있게 됐으니까. 요런 게 이제, 그리고 장부상으로는 대외적으로 볼 때도 자산 규모가 증가했고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 규모가 5조만큼이 커졌으니까 대외적인 신인도도 높아졌죠. 은행 가서 돈 빌리기도 쉬워졌죠. 그래서 장부 외적으로 누리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거야. 이걸 이제 장부 외 금융 효과, 부외 금융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채무 수용 능력이 향상되어서 부외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또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시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한 개의 금융기관이 5조 원을 딱 빌려주고요. 이 공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원금 회수기간이 통행료 받아가지고 이 5조 원 다 변제온다 생각해봐. 몇십 년 걸리겠죠. 안 그렇겠나, 그죠? 그리고 통행량이라도 많으면 다행인데, 통행이라도 또 적어 봐봐. 참, 한 장을 넣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조 빌려주고 나서 채무 회수하면 한 1, 2년 지나면 도산하겠죠. 폭삭 많은 거야. 원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이자율이. 금리도 높고요. 돈을 빌릴 때 수수도 굉장히 높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만 하면 굉장히 큰 이자라든가 수수를 받으니까 금융앱에서 수익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개의 금융기관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위험성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복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5조 원을 만들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건 위험을 분산할 수가 없죠. 한 개의 금융기관은 자금 조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복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는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다만 그 자금 회수 기간도 워낙 장기간 써야 되고 자금 조달 규모가 워낙 커서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금리나 수수료가 아주 높게 적용되는 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수익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기법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대상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고요. 요즘은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사회간접자금을 확충할 때도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널리 쓰이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건설회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건설 사업을 할 때, 그죠? 뭐 중동 같은 데 가고 원전 건설을 한다든가 뭐 석유 채굴 산업하면서 뭐 사막을 파고 막 이러면 엄청난 자금이 조달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워낙 활용도가 높은 자금 조달 기법이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징들을 좀 이렇게 딱 정리해둬요. 첫째가 제일 여러분이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안 들릴 거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똑똑한 금융기법. 그 다음에 원래 사업주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채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로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자산에 대해서는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아주 똑똑한 금융기법이고요. 또 이게 빌린 돈이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이 된다. 자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긴실한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죠? 이 돈이 딱 들어오면서 장부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로 바뀌어버렸잖아. 그죠? 실제는 부실기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신뢰도 상승하고 은행에서 돈을 훨씬 빌리기가 쉬워진 겁니다. 이 채무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자, 재작년에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의 금융효과는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입니까?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입니까?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 이런 게 있다면 차입자인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지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까? 이제 5조를 빌려주는 순간 금융기관은 현금이 5조가 빠져나가면서 그냥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뚝 떨어져 버리겠죠. 굉장히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은. 근데 이 사업주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죠. 대체적폐 이게 자산으로 기록되는 만큼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이 아니고 사업주가 누리는 장점이야. 부의 금융효과니 비소호 금융은. 근데 이걸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틀렸단 말이야. 어? 그렇게 틀리게 됐는데 누구의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아니? 워낙 위험성이 높아서 수수료나 금리가 굉장히 높게 적용되는 만큼 수익이 크다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성공만 하면 그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익도 크다.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지. 감소는 위험이 크니까 당연히 수익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다는 게 장점이고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 가서 한 개 정리할 거.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 중에 제일 큰 장점이 한 게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한다는 건데요. 이건 좀 어려운 포인트다. 자, 원래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줄 때는 차입자가 채무를 불행하면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채무를 불행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대출 규모를 줄이고 대출을 안 하는 게 맞잖아, 그지? 근데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건 어렵죠. 차입자는 내가 내 신용이 어느 정도고 내가 돈 빌려갖고 누구한테 얼마 떼먹었고 다 알아, 지가, 그지? 금융기관이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대출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정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 자체가 전혀 없어요. 왜?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만 딱 평가해가지고 그죠? 이 수익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자금 조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대출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일반 대출은 이거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책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한다. 좀 어려운 포인트지만 알아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누리는 장점은 첫째 수익이 크다는 거다. 수수료나 이자율이 높게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의 금융 효과나 또는 비소호 금융은 사업주인 차입자가 누리는 장점이다.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는 게 초점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금 조달 기법의 신디케이터. 번역하면요.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 12회 정도까지는 신디케이터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요.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12회까지만 빗머리가 나오고 13회부터는 거의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나와요. 지문으로. 잊어버릴만 하면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데 자, 부동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써야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아주 이 회사가 고액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하나 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자금이 한 5천억 너무 크나? 한 3천억 하자. 3천억 정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요 또 회사에서 3천억 정도 빌리려면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5천억 정도는 담보를 정해야 3천억 빌려주겠죠. 근데 한 개 회사에서 5천억만큼 담보를 정할 부동산이 있으면 돈 빌려 갈 일도 없어요.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돈 없어. 그러니까 그 담보 제공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 자금 조달을 풀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동산 금융 동원 방법이 아까 좀 앞 시간에 다룬 게 부동산 투자회사, 지금 나온 게 프로젝트 파이낸스하고 신디케이트 3개 나왔죠.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다 그랬지? 원래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들은 전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형태를 써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의의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뭘 담보로? 해당 사업의 수익 담보.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잖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에게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서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주 액면가가 낮은 소구자, 소액 주식을 발행해요. 구자당 한 5천이나 10,000원 정도 되는 소액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투자에게 매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인 만큼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자금을 3천억을 확보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자, 이 주식 자체가 액면가가 5천이나 만 원밖에 안 되는 소액 주식이라. 근데 그 주식을 팔아서 3천억이 조달되려면 한두 명의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회사가 발행한 한 회사 주식을 1,000억만큼 사는 사람 있습니까? 주식 사는 사람이. 한 개 회사 주식을,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한 회사 주식을 1,000억 사는 사람은 그거는 이거죠. 내라도 안 사요. 나 5천억 있어도 1,000억 안 사겠죠. 그죠? 그죠? 현금 5천억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만 1,000억 산다. 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제? 그죠? 뭐라고 미쳤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1,000억 삽니까? 아가씨 데리고 와이키키 해변 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한낱 꿈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 해? 망상이라는 거야, 망상. 그죠? 그런 꿈은 안 꾸는 게 좋아요. 그런 복이 있으면 여기 이 마이크 안 들고 있어. 안 그래, 그죠? 로또가 벌써 당첨돼가지고 어디 뭐 딴 데 가있겠지. 그런 복, 우리는 다 그런 복 없어요. 그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앉아있다 해도 지금 그러네, 그죠? 다. 이 투자자가 한두 명의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신디케이트의 가장 큰 특징,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수히 많은 그냥 뭐 몇천 명, 몇십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요. 아주 다수의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로 투자가 구성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가 나오는 순간 기계적으로 신디케이트가 떠올라야 돼.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개발회사에게 자본력을 공급해줘. 그럼 개발회사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체니까 개발회사니까 사업 능력을 확보하고 있겠죠. 계속 개발회사의 사업 능력과 투자자의 자본력을 결합해서 여러 명의 투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합동조합을 결성해요.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 합동조합 이름으로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자, 여러 명의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결성한 요 합동조합을 신디케이트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번역하면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을 투자자의 합동조합 이렇게 번역했잖아. 여러 명의 투자자고 개발회사가 함께 결성한 요 조합을 신디케이트라고 하고요. 이게 조합 상태면 이거는 법인이 아니죠. 법인 없는 사단이잖아, 조합은.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데 요 조합 상태에서 이걸 등기를 딱 하잖아요. 법인의 승인 요건이 뭐고? 등기 아니면 등기, 그죠? 등기를 해야 되지. 그럼 등기를 하면 이제 조합이 아니고 그때는 등기된 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신디케이트가 아니고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신디케이션, 등기하기 전까지는 신디케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터나 뭐 신디케이션이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명의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투자자하고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한단 말이야. 그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말은 투자자도 지금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개발 자금을. 자, 아까 부동산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장인 금융으로 나오는데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지분금융.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걸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죠. 이 금융에서 가장 먼저 기여해야 될 게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을 구분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지? 프린트문에서 아까 봤잖아. 그러니까 그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지분금융이죠. 이것도 당연히 지분형이라. 그래서 신디케이트 그러면 지분형. 그러면 투자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니까 투자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직접 투자. 기계적으로 딱 떠올라요. 이렇게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 요 말이 바로 딱 스쳐가야 돼요.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가지고 직접 투자 방식. 아까 리츠는 역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지분형이고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 투자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리츠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조달 기법이고 이거는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을 대표하는 자금조달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는 사업의 주체니까 사업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책임의 한도가 없어. 개발 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출자 한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주식을 100만 원치 산 사람도 있고 1200만 원치 산 사람도 있고 베리벨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니까 투자에 참여하잖아. 그죠? 근데 출자 비율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는 개발회사와 유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규모 자금조달 기법을 신디케이트를 하는데, 신디케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명의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가 구성된다. 또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투자자 공동으로, 요 두 마디가 신디케이트를 암시하는 용어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라든가 국민연금인과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몇 개, 한 두세 개나 서너 개 정도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로 소규모로 결성하는 신디케이트가 있습니다. 두세 개나 서너 개의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아주 규모가 적게 결성하는 소규모의 신디케이트. 이걸 조인트 벤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조인트 벤처. 그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도 신디케이트의 일종입니다. 신디케이트 일종인데 그냥 두세 개나 서너 개 정도 자금력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아주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신디케이트를 조인트 벤처를 한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 신디케이트는 개념도 기억하고요. 크게 뭐 그다지 요즘은 시험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거니까 이 자금조달 기법은 부동산 투자사 그 리츠에서 나오는 아까 시험 포인트들은 수치를 전부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특징까지를 해박하게 딱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대비책이 없을 거예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포인트들 좀 점검해 놓고 자 이제 6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는 거래요? 뭐 하는 회사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까 어디 한번 나왔지? 어디서 나오대? 2차 저당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차 대출 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2차 대출 기간은 금융기관이라 하지 않는다. 뭐라 그랬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랬지? 들어본 적 있나? 오늘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어로 내 영어 잘 못해요. 발음 좀 이상해도 용서해줘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KHFC라는데요. 이걸 더 줄여서 그냥 요즘은 HF 이렇게 통용합니다. HF. 뭐 HF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LH도 들어보고 그죠? LH도 들어보고 HF. LH는 뭐야? LH. 저 어디 차고 다니니까 LH 해가지고 그 건물 외벽에도 LH 해갖고 간판 붙여놓고 했더만 참네. L은 랜드. 뭐지 랜드? 땅, 토지. H는 하우스, 주택.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이게 따로따로 있었거든.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지금은 이제 합쳤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거. 합병해서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용어가 다르죠. 이게 비슷하지만 그죠?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관. 그냥 뭐 이거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잘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냥. LH는 잘 안 나오는데 HF는 자주 나와요. 러브 호텔의 줄임말인지 뭐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입니다. 근데 LH가 여기 뭐지? HF가 짜증나네 이거죠.
죄송합니다. 요즘 요게 자꾸 그죠? 이게 자꾸 가고 싶기도 하고. 왜 대출 받으러? 참 진짜 희한하네요. 대출 받으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뭐 합니까? 전세 대출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싸고 여러분들이 그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대출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그걸 받아주는 게 가장 그 집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크게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봐 가지고 요 부동산 하면서 그죠? 전세 대출만 전담해 가지고 사무소 운영하면서 그것만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LH 대출 전담 이것만 돈 잘 벌어요. LH 대출, LH 전세 대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렵다는 거. 그 어떤 특혜를 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운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무소를 하면서 알았죠? 해야 돼.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땅 팔러 다닐 겁니까? 뭐 아파트 팔고 그죠? 원룸 임대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아,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한 방에 해결하자. 뭐 1,000억짜리 공장 팔지 무슨 뭐 그 아파트 4억짜리 팔러 다니냐. 또 그런 꿈 꾸지 마라. 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이 가장 맨면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그죠? 아파트 주택이니까 원투룸 처음 뭐 섀도우 놓고 이렇게 하다가요. 발품을 팔아야 돼. 그래갖고 손에 좀 익히면서 업무를 자꾸 다각화시켜야 되는데 원룸을 하든 뭐죠? 원투룸을 하든 단독주택을 하든 아파트를 하든 간에 요거는 필수적입니다. 예.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은요. 이 거의 그냥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금리 자체도 싼 데다가 대출 규모도 시중은에서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 하잖아요. 요즘은 50% 60% 할까 말까야 대출이. 근데 이거는 70%까지 신용만 좋으면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 안 들어도 집 사잖아요. 그죠? 이런 걸 알아갖고 해줘야지 혜택을 받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스스로는 또 딱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떼입력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봐요. 내가 뭐, 러브 호텔 간다 했나, 내가. 이거 참네. 대출 받으러 간다 해도 그러네. 왜 자꾸 사람을 저렇게 의심을 할까, 사람들이. 이 공인계사는 그죠? 모텔에서 나오다가 들켜도 있잖아, 그죠? 할 말이 있어요. 임장활동 갔다 왔다 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임장활동. 여러분이 임장활동 한 거지, 뭐, 그 어디 바람 피러 간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야. 아니, 뭐. 모텔에서 그지?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그죠? 딱 복대서 맞출 거야. 서로 다른 남자를 끼고 기겁을 하겠죠. 남자 어떻게 합니까? 여보 왜 뭐 어쩔 바를 몰라. 여자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자가 다 그래요. 어이 김행사 저놈이 내 남편이야. 빨리 구속시켜. 바로 도망간 거죠. 그죠? 그 정도 재치가 있어야 돼. 머리가 팍 돌아가야 된다니까. 자, 요 한국주택공사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한국주택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그죠? 유동화를 담당하는 유동화만을 수행하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었어. 요 유동화만을 담당하는 유동화 회사입니다. 요 유동화 전문회사 이름이 코모코입니다. 코모코. 이 코모코라는 유동화 전문회사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요 두 개 회사를 합병해서 설립한 정부기관이라 공사니까 그게 이제 한국주택공사인데 이제 주택공사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설립되기 전에는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가 코모코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거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하고 신용보증기금 두 개 회사를 합병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이 한국주택공사는 두 개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업무 그 책에 나와 있을 그 주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유동화 업무입니다. 유동화. 저당 채권 유동화. 이 저당 채권 유동화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저당 유동화가 MBS 발행이란 말이야. 주택 저당권을 정권으로 만들어서 MBS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투자액에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걸 저당 유동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 저당 유동화가 바로 MBS 발행이거든. 그렇게 해서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이 저당 유동화 업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는 MBS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이 확보되죠. 그 확보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게 대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때 판매하는 대출 상품이 뭐라 그러대 아까?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딱 두 개예요. 저당 유동화.
두 번째는 모기지론 공급.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을 보금자리론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거하고 저당 유동화가 가장 중요한 업무고. 두 번째는 이제 MBS를 발행해가지고 MBS를 투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급 보증 업무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 저당 정권에 대한 지급 보증 업무, 이것도 업무 중에 하나고요. 또 돈이 있어. 한국주택공사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MBS를 발행해갖고 팔고 이자 주면서 만들 필요가 없어. 저당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거야.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예요. 저당 채권 보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업무에 보면. 그리고 또 주택신용보증기금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뭐냐? 신용보증 업무입니다. 신용보증 업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판매하는 대출 상품은 모기지론이고, 노년층을 상대로 그 생활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출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보증. 좀 이따 또 나올 건데요. 이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오네. 자,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첫째, 저당채권 유동화. 저당채권 유동화가 다른 말로 뭐 MBS 발행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자금이 조달되면 그걸 이제 대출해주는 모기지론 공급, 그지? 그리고 MBS에 대한 지급 보정,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지급 보정 업무, 그리고 신용 보정 업무, 그리고 또 뭐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 보정, 주택연금에 대한 보정 업무, 이런 것들이 추후한 업무들인데 그 업무도 익혀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그 만들어내는 대출 상품이, 그죠? 크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정반대로 대출이 이런 대출 상품이 주택연금제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이제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론 또는 뭐 역연금저당,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모기지론은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민법상 성년, 이제 우리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 이상이잖아요. 옛날에 20세에서 19세로 내렸죠. 만 19세 이상이 성년인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뿐만 아니고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에서 30년까지, 이거는 대출 기간이 최고 짧은 게 10년이고 제일 긴 게 30년. 네 가지밖에 없어, 상한 기간이. 그러니까 10년 미만의 단기나 중기 대출 자체가 없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장기 대출 상품. 그래서 모기지론을 장기 대출 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을 받아주는 장기 대출 제도. 그게 바로 모기지론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텐데, 이 주택이라는 게, 그죠?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법상의 주택. 그러니까 주택부에서 주택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게 주택이지. 그러니까 주택부상 주택이 대출 대상이니까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상가 주택이 아니죠. 대출 대상이 아니야. 오피스텔 주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용 시설이니까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요것도 주택이 아니잖아, 그죠? 대출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경매 중에 있다. 경매 중인 주택은 소유권 상실 우려가 있죠. 역시 주택을 대출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역시 이것도 또 소유권 상실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주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6억을 초과하는 주택,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서민들이 구입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억 이하까지 대출 대상이 된다 말이야. 6억 이하까지. 그러니까 6억에서 10원이라도 넣으면 모기지론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6억 이하면 6억이 포함되는 거야,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지. 그 6억까지는 대출이 된다 이 말이다. 6억까지는 대출이 되는데 최대 한도는 3억까지입니다. 3억이고요. 그다음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은 최대 70%까지예요. 그럼 자, 4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70%면 2억 8천이죠. 한도가 3억이죠. 근데 3억을 내주면 대부 비율이 70% 넘겠죠. 2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6억짜리 집 사는 사람 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기는 또 왜 없다 카노? 6억 이하, 6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줘야 되지만 6억까지는 가능하다 해도 그럼 6억짜리 집 사는 사람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 3억. 3억 그래야 돼. 또 70% 해갖고 뭐 4억 2천 열심히 계산하고 4억 2천까지 가능하다 그러지 마라. 한도가 최대 한도가 3억인데 어떻게 4억이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최대 3억이고 대부분은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금리 조정 방식이 고정금리를 중화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대출 기간이 10년에서 30까지 장기 대출이죠. 그럼 장기간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대출 기간 중에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금리를 인상하도록 변동금리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차입 대상이 무주택 서민들이란 말이야. 대출 대상이. 그래서 무주택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차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정금리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중에서 대부분 선택을 하는데요. 원금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중에서 부동산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환 방법은 뭘까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을 대출자도 선호하고 차입자도 선호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이유는 다음 단계 가면 저절로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균등이 가장 많은데 원래 최정식은 젊은 계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최정식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최정식을 선택하게 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정식은 전체 대출 기간의 상환 금액이 다른 것보다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대 금리를 줘서 0.4% 정도 할인을 내줘요, 금리를. 차입 대상이 초기에 젊은 계층이니까 소득 수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차입자에게 다 해주면 전부 최정식 받으려고 할 거야. 초기에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그제? 그래서 최정식은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40세 미만은 최정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인데, 그죠? 자, 내가 30년 상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9개월 뒤에 로또 당첨됐다. 돈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 상환 당연히 가능하죠. 중도 상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중도 상환을 자 30년 조건으로 대출을 했는데 이게 금리 자체가 고정금리 아닙니까? 그럼 대출 기간 내내 아무리 인플레가 생겨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이자를 받을 기간을 허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위약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최대 1.2%까지. 그러니까 1.2% 이내에서 이제 위약 수수료가 날짜별로 이제 슬라이딩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일단 모기지로는 중도 상환은 가능하지만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위약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차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자기 돈은 30% 정도만 가지고도, 그죠? 대출을 70% 해주면 내 돈 30% 들어가면 되죠. 30%만 가지고도 10년에서 30까지 장기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선진화된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금리도 지금은 그다지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에서 판매는 1년 그 담보대출 하고요. 이 모기지로는 금리 차이가 조금 나요. 0.23% 이상 차이가 납니다. 0.3% 같으면 얼마 차이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0.3%가. 자,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지. 그 5억짜리 집 사면 5억 대출이 5억까지는 안 되겠죠. 3억이니까 최대 한도가, 그죠? 그럼 3억이다. 3억인데 0.3%라. 1년에 0.3%. 그거 얼마입니까?
3억에 0.3%, 33은 9, 90만 원 차이 나죠. 1년에 90만 원. 그럼 10년이면 900만 원. 그럼 30년 같으면 2,700만 원이죠. 이자 차이만. 별거 없는 것 같죠.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0.1%, 0.2%라는 게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대출을 여러분이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은행도 그죠? 시중은행이 다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뭐 몇 개 이렇게 취급은행이 있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딱 그 도표를 놓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0.1%도 금리를 싸게 해주는 데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런 은행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또 이 대부 비율도 70%를 적용하는데 옛날에는 DTI 규정으로 적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DSR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요. 각 금융기관 취급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조건들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그 집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중개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조건들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일단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또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 주택을 더 사죠. 그러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겠다. 각서를 씁니다. 이걸 1년, 2년 내에 안 팔잖아요. 그럼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일시불로 다 변제를 해야 돼. 다만 그래도 1주택 소유자도 대출 자산에 포함이 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 한하여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준 장기 대출 제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1주택 소유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금리 조정 방식 특히 어디 있노? 고정금리를 좋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제도는 등기된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러니까 등기된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다. 부부 중에 두 분 중 한 분이 만 55세 여기 만 60세에서 55세로 연령이 확 낮춰졌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들이 그죠? 원래 만 55세 이상의 1주택 소유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데 원칙은 1주택 소유자지만 또는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합산가격이 9억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집이 세 채잖아요. 그죠? 세 채라도 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9억 5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 연금 신청 불가능입니다. 한 채라도 9억을 초과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데 세 채나 네 채를 갖고 있어도 네 채를 합산한 가격이 9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9억 이하의 다주택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야.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원칙은 그죠? 종신입니다. 종신.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예요. 대출 기간이. 그러니까 몇 년간 대출해 준다. 이게 없어. 부부 모두 사망 시점이니까 원칙은 종신이고요. 집값이 뭐 한 5억짜리 정도 되면은 죽을 때까지 이 연금 받아도 그죠? 한 달에 순환하는 금액이 뭐 생활자금 정도가 되는데 1억짜리 아파트 담보로 정하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 주세요. 그러면 한 달에 12만 천 원, 뭐 8만 6천 원 나와. 라면도 하루에 한 끼씩만 끓여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연금 수령이 적어질 수밖에 없이 집값이 저렴하면 그지? 그래서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차입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확정 기간 방식입니다. 차입자가 선택하는 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 차입자가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요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원칙은 받는 게 원칙이지만 확정 기간 방식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이 지금 만 한 62세 정도 되는데요. 만 62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단 말이야. 근데 62세 정도 되는데 주택은 그죠? 한 7억짜리 정도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근데 62세 정도가 되면은 이 할머니가 근로 능력이 없잖아. 그죠? 당연히 정년퇴직하고 뭐 소득이 창출이 안 되니까 생활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내가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니까 요때부터 바로 신청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죠? 요 만 62세 요 시점부터 신청해 가지고 언제까지? 종신이라 그랬잖아. 원칙은 참네. 70세는 뭐 70세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꽃도 있는 날까지, 사망하는 시점까지 어떻게 매달 생활자금을 나누어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사망 시점까지 계속 순환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모기지로는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을 그죠?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해 주고 10년에서 30년까지 매달 나누어서 분할해서 상환을 받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대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매월 생활비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망 시점에서 금기한이 주택을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갖고 이 주택을 바로 매각해요. 사망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주택 처분 가격에서 그동안에 대출한 금액을 일시불로 회수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방식이 모기지로는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인데 이거는 분할해서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상환은 사망 시점에서 일시불로 받죠. 그러니까 대출 방식이 정반대지 모기지론이랑. 그래서 영모기지론.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주택 노후 연금 제도. 이걸 줄여서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연금 형식으로 모기지론과 정반대 방식의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역연금 저당.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후 생활자금을 노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출 상품인데 역시 이것도 모기지론의 일종이잖아. 그죠? 모기지라는 게 뭐라고 했나? 모기지. 주택의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걸 모기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역시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니까 담보가 되는 대상은 뭐? 주택이어야지. 역시 이것도 그죠?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대출 대상이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되고 다만 여기서 특징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도 대출 대상에 포함을 시켜줘. 이게 이제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양한 주택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노인복지주택 또는 실버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대구는 하나도 없고 지금 수도권에 몇 채 있고 부산에도 뭐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노인복지주택은. 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대출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주상복합아파트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복합용도 주택이 있어요. 복합용도. 여러분들은 이제 복합용도 주택 그러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상가주택 하는 거 들어봤죠? 1층하고 2층은 상가고 3, 4층이 주택이다. 또 뭐 1층만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고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상가주택이라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복합용도 아닙니까? 주거용, 사업용 두 개니까. 근데 이건 당연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주택으로 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만 된다면 그것도 주택으로 봐주니까 복합용도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요. 원래 노인복지주택은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차입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받는 거죠. 요게 확정기간 방식인데 요 확정기간 방식으로 내가 10년간 연금 받을게 이렇게 딱 선택을 했잖아. 그죠? 요 확정기간 방식으로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됩니다. 대출 대상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역시 그것도 주택부상 주택이 되니까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일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명의 주택이어야 돼? 배우자 또는 본인. 그러니까 그 등기된 소유자 또는 배우자니까 그죠?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이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내 자식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그죠? 연금 신청하잖아요. 자식한테 칼 맞습니다.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금융경이 채무 변제하니까 집 날아가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 명의 주택을 담보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 명의해야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이죠.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다. 이제 9억까지는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적용 시 변동금리를 정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변동금리를 정하는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를 했잖아. 그지?
기준금리는 주로 이제 양도성 예금 등수 금리를 사용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몇 프로라고 그랬대 아까? 0.5였죠. 0.5인데 가상금리는 신용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잖아, 그제? 신용 등급에 따라 바뀌는데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지 않아요. 모든 차입자에게 공통주로 1.1%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또 바뀌는 거는 모르겠다. 일단 주택금융공사도 하도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바뀌는 건 모르겠는데 종년까지는 이 지금 기준금리가 0.5거든. 그럼 0.5에 1.1 해봐야 1.6%밖에 안 되죠. 금리가 상당히 낮은 거죠. 실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CD금리에 1.1%를 추가하는 가상금리를 정해가지고 변동금리를 정한다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종년에는 이게 1.1인데 지금 바뀐지 몰라요. 내가 법이 하도 빈번하게 개정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금리 정방식이 자 모기로는 뭐다? 고정금리. 근데 주택연금제도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란 말이야. 요걸 이제 비교를 해야 돼. 그냥 요게 뭐 기준금리에 1.1을 추가하니 이런 거는 모르시더라도 그죠? 금리 정방식이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주택연금제도도 그죠?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이 가능한데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한 달 연금 수납하고 그죠?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하지 말아더라. 하면 칼 찌른다.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내 생활비 줄 테니까 하지 마. 이거 아들 모르게 신청해놨잖아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법 187조 규정에 따라서 그죠? 등기 없이 바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거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단 말이야. 등기 없이 바로 상속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지가 상속을 못 받아. 금융야 이거 팔아본다니까 그죠? 그냥 재무 면제하니까 지가 받을 아파트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생활비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냥 연금 해지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칼 맞습니다. 그지? 언제든지 해지를 해야 돼. 해지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수수료 없습니다. 위약 수수료 없어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연금제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모기준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었잖아. 그지? 위약 수수료를 3년 이내는 1.2%까지 부과했는데 5억에 1.2% 같으면 얼마나 크노? 620만 원 위약 수수료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 620만 원 내고 해지해야 되는 겁니다. 1.2% 같으면 굉장히 크잖아. 그죠?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위약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연금제도에서 몇 개 기억할까? 연금 지급 방식. 연금 지급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그죠? 종신토록 그냥 평생 사망 시즌까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거야. 이게 종신 지급 방식이다 이 말이야. 아니?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거. 이게 종신 지급 방식입니다. 아니? 그럼 종신 혼합 방식은 뭐냐? 이거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서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일부 금액은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50% 이내에서는 수시로 찾아 쓰게끔 만들어줍니다. 수신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금액을 사망 시점까지 평생 동안 지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수신출이 가능하도록 말고 나머지는 이제 평생 매월 지급받는 거죠. 그죠? 이게 종신 혼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출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수신출이 가능한 게 혼합 방식, 수신출이 없이 그냥 평생 매달 똑같은 걸 받는 게 종신 지급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료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정료가 있는데 초기 보정료가 있어. 초기 보정료. 요 초기 보정료는 최초 연금 지급, 최초로 연금 지급 받는 때 이때 그죠? 요때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정료로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연 보정료라는 게 있어요. 연 보정료. 연 보정료는 매달 보정 잔액에서 0.75%포인트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뭐 차입자가 매달 납부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요 갚아야 할 금액에서 계속 가산돼 가는 거지. 근데 요 수치를 기억해야 된다. 초기 보정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 시에 납부하고, 연 보정료는 보정 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합니다. 0.75%, 1.5%요 비율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2%하고 0.5%였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수치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수치는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방법 아주 중요한 거다. 자, 노인이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럼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이 담보주택을 매각해가지고, 그죠? 노인이 사망하는 시점에서,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이 담보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채무를 일시불로 회수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환을 할 때, 그동안에 연금을, 그죠? 7억을 지급을 했어요. 생존기간 동안에 연금을 7억 지급했단 말이야. 주택을 팔았다. 그랬더니 집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주택 처분가격이 9억이라. 그럼 2억 남았죠. 2억이 남죠. 그죠? 채무 변제하고.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상속인의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남는 돈은, 그제? 상속인의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줘야죠. 근데, 자, 노인이 오래오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오손도손 쎄쎄쎄 해가면서, 그죠? 128세까지 생존을 하셨어요. 128세까지. 그래가지고 생존기간 동안에 11억을 다 드셨습니다. 연금으로. 근데 집 팔았다. 집 팔았더니 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부족분이 4억이나 생겼잖아요. 그죠? 요 부족분 4억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를 못하고 주택 처분가격 한도 내에서만 상한을 받습니다. 응? 그러니까 차입자한테는 집을 팔아가지고 집이 2억밖에 안 되죠. 9억이나 더 타서서 2억만 변제하면 돼요. 그럼 금융기관 쫄딱 말아먹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런 대출을 안 해주겠지. 좀 금융기관이 말아먹으면, 그죠? 금융기관은 당연히 차입자로부터는 상한을, 상속에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지만, 아까 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거야. 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받으면 되는데 왜 상속에 또 청구하나?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 처분가격 한도 내에서 상한이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 주택연금제도든 모기지론이든, 그죠? 모기지론은 이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자기 돈은 30%만 갖고도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선진화된 대출 상품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죠? 노후 생활 자금, 노후 대책이 준비가 안 되는데 집은 한 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여기에 거주를 해요. 왜? 사망 시점까지 거주를 하면서 자기 주택을 이용을 하고 사망 후 금융기관이 주택을 매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생계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거주가. 그죠? 집이 안 날아가잖아요.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사망 후에 이제 주택 팔아갖고 빚 갚고, 그죠? 그리고 오래오래 사셔서 연금을 많이 받아도 국가가 나머지 금액을 보증해 주는 거야, 이거는. 자식들이 대신 갚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선진화된 상품입니까? 그죠? 꼭 이런 거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빨리 부모님들 계시면은, 부모님들 앞으로, 당연히 부모님 앞으로 이게, 이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파트를 같은 거 주택이든 뭐든, 그죠?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안 되니까 하여튼 요거 신청해가지고 평생 그저 거주하면서 생계 유지에 좀 도움을 받고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아 쓰면서 노후를 보내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뭐, 그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님 쓰던 거 딱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남으면 내가 돌려받는 거고 모자라면 국가가 대신 주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빨리 신청해드려. 알았죠? 해드려.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부모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효도라도 한번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식 돈 도리를 좀 해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 작년에도 주택연금제도는 당연히 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죠? 상당히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고요. 특징을 좀 비교해 놔야 됩니다. 금융론은 오늘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정리해 봤다. 금융론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상환 방식에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그건 무조건 한 개 이상 나와요. 상환 방식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적용 방식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할 때와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
대출 시점에서는 금리가 뭐가 더 높게 책정되느냐. 대출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에 차입자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 조기상환을 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기종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자율을 조정할 때 차입자고 대출자 중에 길어야 좋은지 짧아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금리 조정 방식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상환 방법하고 금리 조정 방식, 그 다음에 금융의 종류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금융을 구분한 거, 그까지 해서 2개 정도 딱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의 차이 있죠. 그 저당시장을 통해서 만드는 상품이 MBS가 있죠. 거기까지 해서 또 한 개 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융 조달 방법이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터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신디케이터는 뭐 비중이 없어.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리츠에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모기지하고 주대 임금을 비교하는 거. 여기서도 거의 한 개 정도 예상해 보면 돼. 그래서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나오지만요. 요즘은 종합적인 문제를 막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섭득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 없도록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는 다 좀 숙지를 해두시고 별로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이제 3, 4월 단계에 가면은 원금 빈능하고 원령 빈능 방식에서 회차별로 상환할 원가이자 이걸 계산하는 문제. 이걸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재에 지금 계산 문제가 전혀 수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다음 그 심화이론 단계에서 문제를 만들어 와 가지고요. 기출 문제까지 풀어주면서 접목만 시키면 금융론에서 내용이 첨가될 것도 없고 아주 담백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하면 점수를 다 딸 수 있으니까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뒤에 넘기면 이제 그 개발 관리론하고 나오죠. 몇 페이지고? 381인가? 381페이지부터 6장이죠.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여기에는 그 6장에 수록된 내용은 개발, 관리, 부동산 이용은 뭐 이용이 먼저 나올 때 이용, 개발,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여기. 근데 보통 이제 요 6장 전체에서 4개 아니면 5문항이 출제되는데요. 부동산 이용은 거의 시험에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고. 용어만 좀 섭득해 두면 되고, 요 나오면 이제 개발론에 포함을 해가지고, 포함해서 지문으로 한두 개가 간혹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발이야, 개발. 요 개발에서 거의 2개 아니면 3개가 나와요. 그다음에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하나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시험이. 근데, 우리 교재에서 가장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요 6장입니다. 개발 관리론. 내용이 첨가될 것도 없고 한 번 딱 설명하면 그게 1년에 똑같습니다. 1월에 수업하는 거나 3월에 하는 거나 5월에 하는 거나 11월에 하는 거나 설명할 내용이 첨가될 게 없어요. 그냥 첫 포인트가 그냥 시험 때까지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 8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며칠이고 15일, 그 다음에 며칠이고 22일. 그럼 끝이죠 이제, 그지? 2월이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는데 요 다음 파트가 감정평가론이거든. 근데 이 감정평가론은 2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감정평가론 가지고 2월 2주를 남은 2주를 보내고요. 6장에 있는 개발관리론은 이번 단계는 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좀 깨끗하게 놔두고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아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 안 가르쳐도 상관없다. 3, 4, 5라고 5, 6월에 2번 다룰 테니까 아셨죠? 구조가 나와도 전 범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든 범위를 다 하려면 상시하게 해주려면 11주 정도가 필요하고요. 적어도 10주를 해야 되는데 9주를 해도 지금 보강까지 해도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 6장은 이번 단계는 좀 다루지 않을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양해 해주고 3, 4에 가서 아주 소상하게 해주고 5, 6월에도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거는 두 번만 들어도 점수 따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왜 안 하나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다 때되면 해준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로 가서 그 감정평가 기초론부터 다룰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감정평가로는 2주 남은 2주 동안에 해결하는데 저게 좀 어려워요. 감정평가는 일단 다루고 만약에 요 2주 동안에 다루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요 지금 안 한 거 개발관리 마케팅에서 시험 범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알려드리는데
별로 남으려고 별로 안 들어 시간 마음이. 그러니까 남으면 내가 이걸 먼저 하고 뒤에 이걸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 남으면 3, 4를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죠? 20분 전에 한번 끝내봐야 되겠네. 내가 몸이 너무 무겁네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 계속 토요일도 뭐 마산 보관 갔다 오고 막 그랬더만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되게 좀 무거워요.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고요. 그 감염평가론 2주는 이게 전문 영역이니까 들어도 잘 모르는 거다. 들어도 잘 모르는데 안 들으면 더 힘들겠죠. 꼭 오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2월 마지막 2주는 꼭 오셔야 되고 이번 주에 그죠? 목요일부터 구정 연휴가 있죠. 설 연휴가 빨간 날 4일 11일부터 목요일부터 해서 목, 금, 토, 일 4일간 연휴거든요. 연휴 기간에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는 수업도 없고 설 연휴 기간에 학원은 개방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방되는지 잘 모르죠.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시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문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10시 어디 있는지 알죠? 마이크 들고 인터넷으로 얘기하면 그죠? 누가 찾아오실까 봐서 안 되겠고 이러면 어디 있는지 아실까 아죠? 저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서 불 켜고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가실 때 불 끄고 문 잠그고 키를 원래 자리에 넣어놓고 가시면 돼요. 알았죠? 모르는 사람은 오늘 저한테 와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휴 기간에서도 학원을 개방해 놓고 있을 테니까 학원에 오셔서 부족한 과목도 공부도 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그죠? 하여튼 친척들이나 뭐 또 가족들 뵙고 하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하고 해가지고 고향에도 가기도 힘들고 뭐 이런 여건 아닙니까? 그래도 가장 큰 명절인데 그죠? 하여튼 따뜻하고 정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무겁지만은 그죠? 그래도 기분은 좀 상쾌하고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세배도 드리고 그죠? 세배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세배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